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큰 변동성이 한 두 폭풍, 세 폭풍 정도 지나가고 나서 시장의 상승으로 지난주 금요일은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부터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되면서 조금 환호했었던 지난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 약 2.6%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 1.6%, 마이크론도 1.7%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프리마켓에 상승했었던 그 상승폭 대비해서는 조금은 다시 조정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하나씩 또 짚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테이버님과 함께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보아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 기업 이야기 또 뉴스들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FMC나 시장의 분위기, 지난주에 여러 변동성, 테이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변동성의 핵심은 코인이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인 시장이 오늘 일단 주말 사이에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반등의 폭이 좀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균형을 못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0만 불이 붕괴된 상황이 이제 11월 중순이었고요. 11월 13일 때 이렇게 10만 달러가 붕괴된 이후에 계속 하락하더니 추세를 이제는 돌리는가라는 테스트의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말 사이 움직임을 보시면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한 땀 모아가지고 그죠? 그 0.001개씩 매수를 해서 그걸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지금 비트코인이? 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요게 이틀 동안인데 그 이제 토일을 보시면은 진짜 이거는 더 안 빠져? 더 안 빠져? 좀 사도 돼? 나도 이제 코인 사도 될까? 요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미약하나마 반등을 만들어냈고. 누가 힘 빡 주면은 다 우두두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요런 이제 큰 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보실 때 거래량 보이시죠? 엄청난 음봉 거래량들이 보이고 그 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마다 큰 음봉들,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손들, 고래들의 매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런 고래들의 매도, 요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요번에는 그래도 좀 고래들이 이제 팔 걸 다 팔지 않았냐라는 기대값이 살짝 있는데 요것도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열려봐야 알 것이고 이번 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목요일부터죠. 미국이 또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휴 기간 동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이게 정말 찐 반등, 찐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아직 한 발 더 떨어질 만한 그런 공간이 남아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지속될 수 있음에 대해서 조금 경계의 그러한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약간의 변동성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테이버님께서 보시기에 암호화폐 시장도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은 시장을 되돌리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지표들은 좀 보고 있다.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연준 기준에서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일주일 동안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중하게 조금 우리가 길게 보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를 멈출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요걸 좀 더 경계하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버블을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요. 버블이 심해지면 연준한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너네 너무 과열됐어 조금 진정하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연준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베이지북도 그렇고 그 직전 FOMC 이후로 매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직전 FOMC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를 체크해 보시면은 12월 1일 날 QT가 종료됩니다. QT의 종료를 발표가 난 이후부터 매파적인 의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의 QT 종료는 되게 호재거든요. 그 호재에 너네 흥분하지 마라. 무조건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일부러 이렇게 약간 누르는 듯한. 그리고는 또 갑자기 금요일날 윌리엄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연준의 입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근데 금리 나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약간 또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같은 이게 연준의 사이클로 놓고
보시면은 12월은 쉬어가더라도 1월에 합니까? 1월에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여기서부터 급락을 추가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 자체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코인은 말씀드렸으니까.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제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코인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주식인가 펀드인가. 스트래티지부터 시작해서. 스트래티지 논란과 비트마인과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데 그쪽이 지금 공매도의 진앙지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의 롱숏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누르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어찌 보면 이거는 AI 버블이라든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여러 얘기는 나오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제일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진앙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코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급의 이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MSCI가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우리 ETF에서 빼버리겠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매도 규모가 얼마가 될 겁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크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10조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얘기.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코인만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ETF 수급이 이건 주식 아니에요. 우리 ETF에서 뺄게요. 그러면서 얘들은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러면은 코인도 떨어지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얘들이 코인을 더 못 샀는데 코인 또 떨어지고 그럼 얘들 오버밸류네 또 하락하고 이게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차트를 놓고 보시면 최근에는 메타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오라클 관련된 AI의 주도주, AI의 메인 핵심 플레이어들에 대한 차트도 분명히 중요할 것이지만 지금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차트들을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그쪽 차트들이 진짜로 반등을 해야 찐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비트코인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제일 저는 재밌었던 시장의 포인트 하나가 비트코인의 하락이 전반적인 주식시장 약세장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어떻게 그 비트코인 시장의 하락이 전체 주식 시장의 하락의 선제적인 지표라는 데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고점과 비슷한 날짜에 누가 고점을 찍고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고점을 저 위로 이제 우리가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시면은 요게 10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고점을 기록한 그러한 이제 자산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금이죠. 네. 그렇죠. 금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변동성이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금, 은, 비트코인 이러한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단기 유동성, 달러의 단기 유동성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얘들이 차익 실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레버리지를 쓴 계좌들이 최근에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밈주식, 그다음에 금과 은,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자산들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M7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개인들도 그렇고 펀드들도 그렇고 레버리지를 쓸 때는 미국 국채와 함께 롱숏으로 잡는 게 이런 공격적인 레버리지 자산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뭔가 파생 상품 형태의 혹은 약간의 주식과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주식보다 더 공격적인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자꾸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얘들 현금이 부족한 거 아니냐 레버리지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과 금의 하락이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현금이 부족해서 얘들이 코인을 팔고 금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밈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M7 역시도 레버리지가 들어있을 텐데 그럼 M7도 쉬어가는 말 그대로 조정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저 오늘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퇴근해 봤어요. 코인 보면 됩니다. 끝. 네. 아니요, 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껴서 네. 하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오프닝 1번이 끝났어요. 오프닝 1번 끝났어요? 자꾸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 자, 오늘 컨텐츠 서로 건들지 맙시다. 건드리지 말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찌 보면 좀 겹치는 이야기겠지만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또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자, 오프닝부터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캘린더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25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26일 수요일에는 역시나 PC 물가지수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또 APP 주간 민간 고용 예비치도 함께 나오니까요. 드디어 이렇게 지표들이 공개되는 만큼 이런 점들 좀 챙겨보셔야겠고 목요일은 휴장을 앞두고 있죠. 저희 방송은 계속 이어가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방송이요? 네. 뭐 혼자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일날 저희 다 쉬어요. 네, 목요일은 휴장을 앞두고 있고 금요일도 우리 시간 오전 3시쯤에 조기 폐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금요일 어쨌든 뉴욕 연은의 또 존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이 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긴축 완화에 대한 신호로 좀 받아들이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는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위치해 있다며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상 증시가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 심리도 좀 커진 것 같고요. 좀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연말인데도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 43일 동안 셧다운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고 또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건지 앞으로 연말 랠리는 정말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아마 자랑스러운 우리 프리마켓 뉴욕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두 분의 해안을 좀 여쭙고 싶은 게 물론 윌리엄스 총재의 연준 내에서 입지는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의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너무 작은 재료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 있는 뭐 소위 얘기하면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FOMC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정을 주다 보니까 또는 시장에서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유동성이 다시 좀 들어오려면은 어떤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 뭐 그중에 하나가 뭐 긴축을 뭐 종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은 금리 인하가 어찌 보면 또 직격타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저는 그냥 느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이렇게까지 원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러셀 2000 지수를 보고 알았거든요. 네. 러셀 2000 중소형 애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2.8% 올랐습니다.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던 말 자체가 금리 인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나. 너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사실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3분기 GDP가 또 4.1에서 4.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견고한 어떤 GDP 성장률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또 K자 여러 가지 지금 저소득층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친시장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투표도 좀 표도 얻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도 분명 주시장에 좀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 안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까지는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2월 달 산타랠리 이것도 너무 일찍 보는 것 같고. 시장의 이 작은 시그널들이 정상적인 시그널인지 자꾸 저만 이렇게 조심하는 건지. 어떠세요? 이제 비정상적입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그널이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금요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직전 전날을 생각해 보시면은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12시에 갑자기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고는 나는 시장을 때려 부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 쿡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시장을 요리를 해버렸죠. 얘기하면서 상업펀드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증시 흔들릴 수 있어요. 레버리지 너무 세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그냥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다 무시하고 완전 투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알고리즘 매매가 너무 극에 달해 있고 다들 돈은 벌고 싶은데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이게 음모론 중에 하나겠지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시장 수익률 대비 지금 펀드 메이저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통계가 몇 달째 계속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지금은 변동성이 커지고 짧은 알고리즘 트레이드를 해야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발견이 되는 건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이게 하나에 누가 숏 보고서를 내면 쭉 떨어졌다가
롱 보소가 나오면은 쭉 올라갔다가 단기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시면은 예.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역으로 매매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알고리즘대로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시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올해 내내 이제 7, 8월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쌓였던 부분이 이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못 벌고 있더라. 근데 이쪽에서 돈을 못 벌고 있더라.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네. 개인 투자자나 지수 벤치마크 대비로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가지고 변동성이 커진다. 네. 이거는 오히려 수익률 게임 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익률 게임을 한다. 말 그대로 이게 삼성전자를 팔면서 갑자기 금융주를 올리고 금융주를 팔면서 바이오를 올리고 바이오를 팔면서 2차 전지를 올리더니 2차 전지를 팔고 다시 반도체를 올린다. 이게 그냥 말고 알고리즘대로 차곡차곡 돌아가면서 돈을 버는 미리 포지션을 구축한 기관들이 돈을 벌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바이오가 쭉 랠리를 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바이오가 지금 뭐 일랄릴리가 대장주인데 일랄릴리가 엔비디아랑 밸류에이션이 비슷해지니까 바이오가 떨어지면서 또 경기 방어주로 수급이 도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환매로 보시는 게 맞고 이게 그만큼 지수 자체가 어찌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되는 상황에서 수익률 게임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타 랠리 여부는 지금 여기서 랠리를 외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다 차 있어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180불에서 이렇게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180불이라는 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횡보하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시면은 올라가봤자 10%예요. 지금 뭐 포드 PER 기준으로도 여전히 20대 후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다시 10%만 올라가서 210불, 220불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은 또 포드 PER 30배네요. 또 비싸네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분명히 감동적인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흔들리는 이유도 시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단기,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에 데일리 옵션 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데일리 옵션과 같은 정말 단기 레버리지 시장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정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M7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M7에서는 지금 요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M7 중에서는 지금은 구글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구글이 오늘 또 프리마켓에서 신고가를 딱 찍었거든요. 이러면서 구글이 그동안 싸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라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M7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또 쉬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소라든지 최근에 많이 급락한 메타가 또 구글이 쉬어갈 때 올라와주는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M7 내에서도 순환매가 가능한 게 미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쵸 이게 또 지금은 매크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센 상황이지만 요게 12월 FOMC 전후로 그래도 이런 FOMC에서는 뭐 금리 나가겠네. 뭐 12월에 FOMC의 그런 인터뷰를 봤더니 곧 금리 나가다 시작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보지? 그러면 기업들의 CEO들의 발언에 또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까 산타랠리도 말씀을 해주셨고 단기 변동성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목에 차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개별 종목마다 랠리, 종목마다의 차익 실현. 산타랠리는 일단 없다. 산타랠리는 이미 저희가 8월부터 랠리를 계속 겪었기 때문에 이미 산타랠리는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붕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떨어지면 매수할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예. 그리고 여기서 산타랠리를 바라는 거는 정말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이미 올해 얼마나 올라왔는데 이미 다 선물 받아놓고 왜 또 받으려고 그러냐. 그렇죠. 1년 내내 받아놓고. 이미 안 돼요. 벌써 돌아다니셨어, 산타 할아버지가. 다 가셨는데 예. 여름에도 오시고 가을에도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무슨 얘기를 하는 산타랠리를 건지 기대하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농담이고요. 그러셨어요. 예. 자, 그래도 뭐 조금 더 주면 좋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한번 해보고. 아니 올해 많이 벌었는데 뭘 더 바랍니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알았어. 우리 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테이버님 얼굴이 누렇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제가 주말에 예. 귤을 한 박스를 먹어가지고 지금. 귤 한 박스 먹. 자, 지금 이제 황달이 왔습니다. 황달. 예. 그거 체크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면서 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좀 잠잠했던 이 미중 간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200을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주말 중에 나왔죠.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실제로 수출 허가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논의 자체가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H200처럼 이 고성능 AI 칩은 중국에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조를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 논의는 그 틀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라고 해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판매가 허용이 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꽉 막혀있던 이 중국 수출에 대해서 좀 매출을 다시 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고 중국도 또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핵심 칩 안보 확장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안보 라인의 반대도 상당히 거센 편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의 변화의 신호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아직 그렇죠. 아직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3일 후에 이제 예. 그럴 일 될까요? 없다 이런 될까요? 보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요거는 개인적인 의견 음모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좋습니다. 요 부분은 음모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앱스타인 문건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미국 내에서 지금 최근 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의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코인도 급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크립토 관련된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되게 많이 이렇게 신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게 티나지 않게 혹은 본인의 뭔가 간접적인 이런 의사결정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네.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이지 않을까. 네, 그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요거는 뭐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 같은 경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옵션으로 끼워 넣으면서 이거를 타이밍상 지금은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도 12월에 나올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앱스타인 문건이니 아니면 코인 시장에 이런 뭔가 레버리지 붕괴 이슈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요 상황에서는 요런 뉴스가 어찌 보면 시장의 호재, 시장의 바닥 시그널로 약간의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은 아, 왜 이 뉴스가 이 타이밍에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또 얘기가 된다 했다가 또 시장 좋을 때 또 안 된다고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된다 쪽으로 일단 단기간에는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작동할 뉴스로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달리면요? 조건부라 하면 뭐 개수가 제한이 된다든지 수량이 제한이 된다든지 그런 건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엔비디아 칩 안 쓰고 있나요? 쓰고 있어요. 이게 우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클라우드를 간접적으로 계약해가지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프리장의 이런 반응을 보시더라도 저런 뉴스가 지금 시장에 큰 재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만 그래도 조금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바닥에 약간의 매수세 혹은 이거 약간 시그널인가? 이게 백악관에서 그래도 사도 낸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가?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뉴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젠슨왕이 되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막 그랬잖아요. 막 잘 되면 잘 된다 오라 그러고 못 되면 못 된다 오라 인터뷰에서? 그러고. 네. 만약에 잘 돼서 올라가면 또 법을 붙이긴다 그러고 뭐 안 되면 뭐 법을 이제 꺼진다 그러고 망가졌다 그러고. 근데 그 뉴스는 이게 뉴스를 지금 버리 씨 거를 준비를 하셨는지 잘 몰라가지고 안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죠.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네. 헝그리. 팔란티어랑 팔란티어 말고 엔비디아만 지난주 금토에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나와서 이 네. 말이 결국 버리를 향한 경고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왜냐면은- 리딩방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공격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엔비디아 너네 지금 지난 7, 8년 동안 실적 발표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자사주 매입 소각했다, 주주환원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현재까지의 이런 주식 발행 총량을 놓고 보시면은 요거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 맨 가까이에 있는 여기? 가득 차 있는 요거 있죠. 네. 요게 총 주식 발행량입니다. 그럼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24빌리언 정도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2024년 기준 24빌리언 거의 동일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하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애플을 보여드리면은 애플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주식 발행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돈을 벌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이게 시장의 주식을 태워 없애는 말 그대로 주주한테 돈을 돌려준 그런 효과가 있지만 엔비디아 너네를 봐라. 너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가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돈 많이 벌고 혁신을 하고 AI 선두 기업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 한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자사주 매입 소각 한 게 어디로 갔냐?
다 임원들 스톡옵션 받아가지 않았냐. 젠스ың한 너의 배를 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 잘 벌어가지고 내가 그거 좀 받아가겠다는데 이거 지금 주가도 올라왔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 라는 억울함의 반로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버리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는 거는 진짜 이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매출이나 이익 규모 성장이 둔해요. 네. 그러니 이 둔한 상황에서 계속 돈을 버는 것을 주주한테 돌려주면서 어찌 보면 주주의 이익을 좀 더 이렇게 뭔가 EPS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특히 요 EPS라고 하는 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맞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특수를 이제 단기간에 짧게 이렇게 영위한 이후에 그거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숫자가 급증하는 단계고요. 지금도 실적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40%, 50%, 60%씩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아이 뭐 우리가 임원들의 이익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주주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다. 아직은 성장하지 않냐.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이제 뭐 약간의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요게 추가적으로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만 내일 마이클 버리가 메타와 오라클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내겠죠. 메타와 오라클? 네, 11월 25일로 일단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얘기했죠. 그게 뭐 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감가상각에 대한 이슈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또요? 네, 그거를 이제 명확한 데이터를 까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지금 타이틀로 나온 거는 감가상각 기간이 원래는 반도체 기준 2년이었다. 너네가 1조를 투자하면 매년 5천억씩 감가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거를 2년이 아닌 5년, 6년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너네가 회계상으로 뭔가 이게 그 돈은 일시적으로 나가지만 재무제표 상에서 감가상각을 몇 년치 이렇게 내구연한을 설정해가지고 천천히 까잖아요. 원래 이거를 2년으로 하면 너네 다 적자다. 너네 그렇지. EPS 다 마이너스다. 네, 그래서 그걸 늘려가지고 그거 네. 적자를 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너네 거니까. 사기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네가 지금 경쟁한답시고 이렇게 하는데 현금으로 없는데 현금으로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11월 25일에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버리가 요즘 갑자기 되게 열일을 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단체로 긁힐 필요가 있는 인물인 건가? 너무 상징성이 큰 거죠. 빅쇼트를 성공했다. 너무 옛날이잖아요. 옛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제 그 루비니 성사가 되고. 루비니 교수라고 계시죠. 닥터둠.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숏을 때리면 영성을 얻고 롱을 치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시장을 설득할 만한 보고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체크는 필요할 것 같다. 그게 지금 여러 엔비디아와 메타와 이런 AI 기업들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고 마이클 버리 씨가 그동안은 이제 펀드를 운영을 했죠. 운영하다가 그걸 해체를 했습니다. 이제 내 돈으로 투자하고 패밀리 오피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민의 신분으로서 내 할 말 다 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혹시 그게 나오고 나서 둠스데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정도까지 있는지? 둠스데이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더라도 2028년 9년에 올 겁니다. 아 2028년 9년이요? 지금 당장 둠스데이가 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냥 빠지면 사면 돼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약간 세미로 세미 그냥 빠지면 둠스데이. 사면 돼. 예, 뭐 어쩌고 하는데 마이클 버리는 이번 리딩방 차렸잖아요. 네. 뭐한 40만 원 그런 말 정도 해도 돼요? 연 40만 원 7,700명 모여가지고 30억 벌었다고. 이거 나가도 돼요? 그런 얘기? 괜찮아요. 어때 뭐? 저는 다시 이 수출 반도체칩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이 지금 좀 둔하게 프리마켓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중국 시장을 좀 포기하려는 모습을 엔비디아가 보이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계속 팔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근데 너무 이번 큰 시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이만큼 많이 차지하는 시장인데 그럼 젠슨왕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좀 기분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이번 뉴스로 인해서. 근데 저도 뭐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태버님이 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막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뭐 사실 좋게 받아들이려면 되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블랙엘을 팔고 루빈을 팔아야죠. 옛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이 별로 남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는 이 계약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걸로 젠슨왕의 기분이 좋아지냐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미중 갈등 네, 완화에 H100 약간 정도는 줘도 스타트. 돼요. 이제. 그럼 그 정도는 줘도 돼. 그 스타트 정도는 의미가 있어요. 네. 아마 그리고 이제 중국도 저 반도체 기술력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뭐 그리고 뭐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회로 다 쓰고 있었어. 근데 오늘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뉴스입니까?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창신 메모리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가 지금 D램 관련돼서 DDR5의 좀 최신 버전, DDR5 관련돼서 속도가 꽤 잘 나오는 제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DDR5와 LPDDR5X 이런 것들의 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전송 속도 기준이나 아니면은 이게 뭐 실제로 구동하는 그런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전성비를 놓고 보면은 뭐 한국과 1, 2년 정도의 격차, 최신 제품과 뭐 기술 격차 1, 2년 정도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뭐 빠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뭐 오늘 마이크론의 움직임 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뭐 한국 관점에서도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AI 반도체 관점에서 놓고 보실 때 정말 웃긴 게 창신 메모리나 아니면은 뭐 나냐 메모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미국이 제재를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에 필요한 자산이거든요. 중국이 만들든 이거는 한국이 만들든 상관없이 오히려 중국이 성장하면 미국에 납품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업이 이렇게 최신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는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정말 기존의 D램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메모리 가격을 좀 떨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빅테크에는 호재죠.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이크론과 한국의 수출 지표에는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미국 주식 보시면서 마이크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 뉴스를 어떻게 소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에 대해서 쥐고 흔드는 거는 본인들이 기술을 갖고 있고 본인들이 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미국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들이 을인 경우에는 오히려 부축입니다. 그게 중국이든 인도든 러시아든 부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지정학적에 대해서 혹은 외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인 내용과 실제 기업들의 실리단에서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창신 메모리 관련된 DDR5 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장중에 주가의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보아 앵커가 오늘 또 기업 이야기들을 좀 준비했는데 자,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노보노디스크의 이야기 하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8시 40분쯤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토크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이미 브레이킹 뉴스가 아니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을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프리마켓에서 9% 넘게 좀 빠지고 있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제약주들이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 일라이릴리가 제약주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제약사들이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 개별 기업 이슈로 인해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점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빅테크 vs 오픈 AI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AI죠. AI라는 테마와 관련해서 빅테크들과 오픈 AI가 그 핵심 주축이 될 텐데요. 이 관련해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오픈 AI의 막대한 자본 지출 때문에 결국 중심 구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빅테크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오픈 AI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서두르는 행위들이 결국 오픈 AI와의 경쟁 관계에 갇혀버리는 결과로 귀결이 된다며 오픈 AI가 실패한다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혹은 AI가 거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꼴이 될 테고 오픈 AI가 성공한다고 해도 이는 빅테크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오픈 AI의 방향성이 정당화될 만한 것인지 혹은 오픈 AI가 주장하고 있는 미래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성공하면 빅테크들의 성장은 저해하는 것이고 만약 오픈 AI가 내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 계약된 컴퓨팅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과잉 용량이 발생하고 이 또한 클라우드 업계 전반에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픈 AI의 극단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는 전했는데요. 즉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오픈 AI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이는 많은 투자자들, 더 나아가서 시장 전반을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가 가장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AI 전 영역이 해당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에이전트형 거래 플랫폼 영역까지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오픈 AI가 머지않은 미래에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도 진출하며 메타 혹은 구글의 유튜브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클라우드 쪽보다는 검색과 전자상거래 등의 부문에서 오픈 AI가 경쟁사들을 잠식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며 시장에서는 클라우드에만 집중한 채 그 외의 부분들에는 오픈 AI가 진입할 여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종합적으로 볼 때 오픈 AI는 오는 2030년까지 410억 달러 상당의 신제품 규모를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광고와 전자상거래 관련 비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2030년 전체 시장의 광고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예측치의 8%를 결국 오픈 AI가 차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픈 AI와의 계약이 지금은 많은 기업들에게 주가 급등과 같은 단기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업들이 인지를 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정말 오픈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알파벳 세대에서 또 집중하는 모습도 있고 저 빅테크들과 오픈 AI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이 기업을 어떻게 좀 더 바라봐야 되는지 뭐 그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지금 좀 준비해 주신 내용 보게 되면은 오픈 AI 때문에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뭐랄까요? 뭐 너무나도 좀 급하게 가는 그 나머지 갇힐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아요. 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테이블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픈 AI 이 기업. 오픈 AI가 성공해도 문제, 아까 그 엔비디아처럼 실패해도 문제,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문제다. 맞나요? 오픈 AI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마통이에요 지금. 마통.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매출 채권 얘기도 나오고 뭐 니들이 돈을 뭘로 버냐 얘기도 나오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데 얘들은 그런 거 없이 앞으로 돈 잘 벌 거니까 일단 돈 땡겨가지고 그냥 작정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샘 알트먼이? 왜냐 그러면 샘 알트먼이 이사회와의 그러니까 그 모회사라고 하는 이사회와의 마찰도 많았었고요. 예.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마소가 좀 보수적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 그럼 다 같이 어깨 걸고 다 같이 뛰어들자. 그렇지. 라는 걸로 엔비디아의 배 아픈 기업, 마소의 배 아픈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는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일본 소프트뱅크 급하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급하시죠? 맞아. 저희한테 돈 주시면은 같이 어깨 걸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마불사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맞아요. 그 끝에 최근에 이제 11월 초에 논란이 발생했던 이유는 백악관에서 백악관도 어깨 걸려고 하니까 어딜 하고 이제 쳐내면서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이제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도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목표치를 저 위를 잡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룰 수 없는 꿈을 어찌 보면 외치고 다니면서 그래서 정말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숫자를 던진 사람들이 결국 내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더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마존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을 때는 모두가 비웃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최고 부자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성공하면은 사업가. 그렇지. 그렇죠. 실패하면은 사기꾼. 그렇게 될 수 있는. 종이 한 장 차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네, 그렇죠. 그 이제 뭐 가가 되냐 꾼이 되냐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 이 돌아오기에는 많이 늦은.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약간 그냥. 이런. 모두가 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깨를 건 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던 AMD가 어깨를 건 거고요. 브로드컴도 그러면서 어깨를 건 거고 다른 빅테크 클라우드에 항상 치여 살던 노라클도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될 때다 하는 거니까 이제 오픈 AI 주변에 모여 있는 기업들을 놓고 보시면은 다 2등들을 모아놨어요. 1등에 이제 치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기감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고 그걸 어깨 걸고 가고 있는데 그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대마불사로서 이게 전략을 짠 건데 사업가로 보면은 되게 대담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숫자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사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 끝에 가봐야 알 것이고. 근데 그 제가 볼 때 하이퍼스케일러 그 기업들 특히나 뭐 2위 기업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기업들이 오픈 AI와 과감하게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챗 GPT를 쓰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픈 AI가 손을 내밀어도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제미나이가 그거를 그 성장력으로 그러니까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게 그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약간 시장을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묘하게 다 하여튼 이 시점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뭐 샘 알트만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제 동료들한테 이번에 제미나이 3.0 나온 게 아마 우리한테 뭐 연간 뭐 5% 정도 뭐 성장력 둔화를 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좀 약간 위기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네. 뭐 통해서 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오픈 AI에 있어서는 가장 큰 하나의 많은 역풍을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결국에는 알파벳으로 그냥 정리하고 그냥 가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 사야죠. 둘 다 사야 된다. 오픈 AI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구글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오픈 AI의 최대적은 구글입니다. 구글의 현금 흐름을 오픈 AI가 어떻게 이 돌파를 해가지고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IPO로 끌고 가든 아니면은 뭐 결국에는 정말 안 좋게 끝난다 그러면은 예. 오픈 AI가 돈을 못 벌고 지금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서로 마소까지 해가지고 지분이 들어와 있고 지분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오픈 AI가 마지막에는 갈갈이 찢어지는 형태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시장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만약에 터지면 그 관련된 M7 기업들이 오라클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다 같이 자본을 빚을 떠안으면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아직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여기서 덩치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IPO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오픈 AI와 같이 연합되어 있는 기업들 혹은 본인들의 자체적으로 이제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메타도 그렇고 현재 현금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투자를 하셔야죠. 구글만 사고 나머지를 사면 안 돼라고 접근하는 것도 좀 무섭고 그런 관점에서 구글은 안 될 것 같아. 마소를 사야 돼. 엔비디아를 사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송들 열심히 보시고 결국에는 QQQ를 사시면 된다. QQQ. 그냥 나스닥이 알아서 그걸 다 조절해 주기 때문에 나스닥을 사시면은 인생이 편안해진다. 인생이 편안해진다. 네, 그러니까 야 오늘 방송 빨리 끝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오셨어요. 아유, 결론이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끝났네요. 아니 근데 오픈 AI가 끝까지 가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끝까지 가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중간 점검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뭐 나름 얘네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물론 추상적이지만 무언가 그 기준이 좀 있는지. 절대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오픈 AI가 흔들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미나이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뭐 넷플릭스에 대해 가지고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뭐 아마존 뭐 프라임 서비스 많은데 네. 여전히 넷플릭스를 대장으로 치는 이유는 넷플릭스가 초반에는 조금 점유율을 뺏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점유율을 안 뺏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디즈니나 콘크리트가 애플에.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 넷플릭스는 안 망한다. 넷플릭스 된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챗 GPT의 활성 사용자나 트래픽 관련으로 놓고 보시면은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나머지는 걱정을 안 해요. 나머지는 안 늘어요. 근데 유일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애가 돈 잘 벌고 사람들 많이 쓰는 엄청 거대 기업인 구글인데 제미나이 계속 올라오죠. 그럼 결국 제미나이를 잡을 수 있는 애를 뭔가 어. 새로운 뭔가를 그러니까 내놔야 제미나이와 GPT의 어느 순간 점유율이 고정되는 더 이상 변동되지 않는 그런 기준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냥 뭐 어찌 보면 GPT의 하한이 될 것이고 제미나이와 GPT가 시장을 밸런스 있게 균형을 맞춰가는 그 지점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GPT도 결국에는 매달 구독료를 올릴 겁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B2B로도 돈을 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균형이 있어가지고 오픈 AI 안 망하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오픈 AI 자체가 IPO로 넘어갈 것이고 그때까지 갔는데도 얘는 안 된다. 제미나이가 계속해서 이제 공짜로 어찌 보면은 저렴한 서비스로 밀어붙여가지고 얘는 돈 못 벌겠다. 그러면 이제 좀 분산되고 찢어지는. 근데 이번에 저는 뭐 제미나이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에 제미나이 3.0이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구글의 이제 TPU로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 TPU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 GPU 대비해서 뭐 가격이 5분의 1 가격이다. 그러니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어찌 보면 오픈 AI가 빨리
그 적자폭을 줄여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구글이 어찌 보면 비용 절감을 더 확실하게 수직 계열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과연 오픈 AI가 흑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이 제미나이를 좀 뭐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이번 제미나이 3.0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제 뭐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알파벳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존은 어떻게 될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좀 확대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그 TPU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뉴스로 빨리 넘어가서 오늘 지금 뭐 얘기했는데 벌써 30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뉴스로는 또 2번입니다. 2번. 2번이 빠르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체 플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에 무효화될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해서 이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를 중심으로 대체 관세 플랜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주말 중에 나왔죠. 지금 미국이 수입품에 매기고 있는 실효 관세율은 약 14%가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이 중 절반이 이 관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권한이 법원에서 좀 무효화가 된다면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 122조, 그리고 232조, 338조 같은 다른 법적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수단들은 조사 기간이 좀 길거나 적용 기간이 제한적이고 또 법적 분쟁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동안의 관세에 대한 내용을 바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관세는 트럼프 경제의 좀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 입장을 강하게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고요. 만약 관세가 무효화가 되면 지체 없이 다른 조항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뭔가 발빠른 대처라는 점에서 좀 시장에서는 불안정적인 요소를 좀 해소하는 원인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정말 이 관세 심리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가 약간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역법을 꺼내 들어서 뭐 301조, 122조 뭐 아까 여기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다 끝나 있다고 봐요. 이미 다 계산해서 혹시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관세 이제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하고 이제 바로 저걸로 혹시 지금 준비해 놓은 저표정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도 이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을 텐데 이미 그것까지도 다 예상하고 별로 반응이 없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관세라는 것 자체에서 시장에서 가장 발작하는 건 사실 금리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자극시키고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른다면 그게 금리 인상이나 또는 금리 인하의 방향을 전혀 가질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가장 시장에서 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사실상 이 관세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관세를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러한 상황까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많은 무역법부터 해서 뭐 세부 조항부터 해서 다 이제 들어가지고 또 부과하면 또 그거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한 번에 그 대법원에서도 뭐 이야기하겠지만은 한 번에 이거를 그러니까 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테이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이슈들 앞으로 큰 이슈라고 좀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일단은 이슈도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 중요하죠. 그럼 채권 시장에 대해서 채권이 무엇을 보고 반응할 것이냐? 인플레를 보고 큰 어찌 보면 금리나 방향성에 대해서 배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짧게 놓고 보시면은 이게 토해내라. 환불해라 라고 하면은 그 무슨 돈으로 환불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돈을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돌려준다 거기에다가 뭐 이게 뭐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픈 AI 시켜가지고 나중에 준다 그래라 야 그렇게 가 있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채권 시장이 단기 유동성이 마르겠네 그럼 단기로 미국 국채가 숏 매도가 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분께 자문 아닌 자문을 구해봤는데 예전에도 한번 등장하신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데리고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법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받은 관세는 환불하지 마라.
다만 앞으로 상호 관세는 불법이다. 아, 그런 판결을 낼 수 있다. 요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환불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법적인 해석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거는 소급해가지고 스탑. 받은 건 받은 거고 앞으로는 못 받는다. 그러면 뒤에서 갑자기 새로운 판때기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꼬레아 품목관세 얼마, 일본 품목관세 얼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그걸로 또 계산기가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 철회 안 됩니다. 일본에 대한 15% 자동차 관세 철회 안 되고요. 예. 그리고는 뭐 중국에 대한 각각 부품 품목에 대해서 붙어 있는 관세 철회 안 되고 목재,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 철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관세가 철회되면은 거기에서 수입이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은 인플레에 대한 전망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환불에 있어서 혹은 우리는 오히려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상 앞으로 상호 관세는 지금 대법원의 이런 그 뉘앙스를 보더라도 트럼프가 부과한 15% 상호 관세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호 관세는 부과하지 말라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지금 내부에서는 아주 이제 복잡하게 그런 품목 관세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균형을 맞출 거냐 이런 걸 논의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오면은 다른 판때기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그거를 관세 보조금이랍시고 내년도 선거 전에 뿌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당금으로. 있잖아요. 관세 보조금. 관세 보조금, 관세 배당금으로 국민들한테 뿌리면은 네. 그 돈이 인플레랑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미국 경기를 단기로 부양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긴 시결로 놓고 볼 때 시장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 시장에 우리가 봐야 될 경제 지표는 과연 현금을 살포했을 때 나타나는 네. 인플레 현상이 내년도 선거와 그리고는 내년 내후년도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그림까지 놓고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단기로는 이게 뭐 하루 이틀짜리 변동성일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길게 놓고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올수록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연준의 금리 동결이 길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은 여전히 이제 유동성을 더 풀고 돈을 많이 푸는 시장이니까 AI 버블 즐기자인데 그게 연준 입장에서 이게 동결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인플레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조금 떨어지는 말 그대로 이제 레버리지 자체가 디레버리징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올 수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년, 내후년 뭐 아니면 27년, 28년 정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둠스데이 그거는 이제 27년, 8년? 아까는 8년, 9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7년, 8년 지금 정도. 관세 얘기 들으니까 1년 땡긴 거야. 네, 그거 땡겼네요. 완전 네. 트럼프 경제팀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뒤에 판때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꺼낼 그 판때기. 변호사분 나중에 한번 얼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자신 아니에요, 막.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뉴스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기업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글이랑 오픈 AI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이랑 오픈 AI와 관련된 예. 좀 재미있는 기사들을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띄워드렸어요. 다른 날 나온 또 다른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 크고 느린 기존의 기업인 구글은 작고 민첩한 신생 기업인 오픈 AI에게 당했다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문단에 보면 이 챗 GPT는 하루아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오랫동안 AI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구글은 2022년 이후 갑자기 마치 뒤처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빠르게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핵심 사업을 재편하고 핵심 제품의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제미나이 3 역시 당연히 그 예시로 명시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구글이 최신 AI 시대에 맞는 이미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오픈 AI의 챗 GPT는 장애물입니다. 구글 역시 이에 맞는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구글은 여기에 대해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용자들 또 기업 고객사들이 많다며 신제품을 꾸준히 내놓는 한 그 유통 구조를 절대 오픈 AI가 따라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게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자사의 가장 큰 장점이 AI의 모든 플랫폼을 다 보유하고 있고 이를 추가할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말에는 약 48.9%까지 밀려날 수도 있다고 하죠. 이 구글 역시 오픈 AI 또 AI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미나이 3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할 거고요. 더 편리하고 더 발전된 새로운 AI 검색 기능 역시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날 나온 오픈 AI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바클레이즈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오픈 AI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매출 목표값을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오픈 AI의 매출은 2025년 전망치보다는 약 15%, 2027년 전망치보다는 약 50%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최근 발언을 빌리자면 오픈 AI의 매출은 2027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이는 현재 제시된 전망치 대비해서 약 1년 정도 빠른 기간이라고 합니다. 바클레이즈는 이러한 초과 달성은 전체 사용자 증가, 무료에서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율, 그리고 오픈 AI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API 사업의 확장에 기인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향후 오픈 AI가 긍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사항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 활성 이용자, 즉 WAU가 월 기준 5천만 명 이상씩 늘어날 것. 둘째는 무료에서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율이 4%를 웃돌 것. 세 번째는 사용자당 평균 월간 지출이 30달러에서 55달러로 올라가는 현재 추이를 유지할 것. 네 번째는 API 사업은 현재 대비 약 6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광고나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이익원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 바클레이즈는 연 1,000억 달러의 매출은 곧 컴퓨팅 시장의 급증을 의미한다고 봤는데요. 이 바클레이즈의 연구에 따르면 오픈 AI의 컴퓨팅 예산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AI는 침체가 아니라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는 뜻이겠죠. 이 바클레이즈는 오픈 AI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는 오픈 AI라는 개별 기업에 대한 호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AI 모멘텀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 외에도 빅테크들 모두 투자를 앞으로 더 늘릴 것이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는 있지만 결코 그 지출 수준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의미 있는 결과값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바클레이즈는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픈 AI와 빅테크, 특히나 지금 구글과의 어떤 경쟁 상태에서 오픈 AI가 어떠한 일들을 좀 해야 되는가, 이 5가지를 제가 좀 뒤에 가서 계속 좀 읽고 있었는데, 야, 이게 어쩌면 정말 핵심이네요. 여기에 지금 오픈 AI가 필요한, 우리가 뭐 요 몇 분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주간 활성 이용자 일단 늘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무료에서 유료로 서비스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4%를 웃돌아야 된다는 얘기. 월간 지출이 30달러에서 55달러. 이것도 당연히 이제 유료로 이제 하니까 당연히 또 돈을 벌라는 얘기고. API 사업자는 이제 B2B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6배 이상 성장? 예,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광고,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수익원이 추가할 것. 결국에는 돈을 벌어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오픈 AI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잘 될 거라는 건지, 잘 안 될 거라는 건지,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저는요, 이 OTT 시장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하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했고 누군가는 애플 TV도 구독하고 뭐 미국에서 뭐 아마존 프라임도 다 구독하다가 결국에는 그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구독하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안 보게 되더라, 상대적으로. 근데 돈이 구독료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 너무나도 이제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고 점점 지출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한계. 생성형 AI는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지금 이제 2개를 쓰고 있어요. 제미나이도 돈 내고 있고, 오픈 AI도 챗GPT도 제가 돈 내고 있는데 결국엔 하나는 이제 제가 안 내겠죠. 하나만 쓰다 보면. 챗GPT 안 쓰실 것 같았어요. 네? 안 쓰실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같이 돈 내고 있습니다. 돈 내고. 구글맨은 영원합니다. 챗GPT는 곧. 왜냐면 경쟁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뭐 구글에서 나오신 분이세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챗 GPT도 저는 같이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는 하나 제가 안 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같은 생성형 AI라는 관점에서. 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제미나이를 선택하겠냐, 오픈 AI 챗 GPT를 선택하겠냐, 결국에는 그 끝단에서는 그 자체가 이게 오픈 AI보다 그 구글, 뭐 제가 계속 구글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더 견고하잖아요, 사실상. 예,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오픈 AI가 어떤 장점으로 이런 생태계를 다 타파하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테이버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결국 전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이다. 네. 왜냐하면 구글이 현재 오픈 AI의 경쟁 상대로 부각되는 이유도 돈을 잘 벌기 때문이고 그리고는 앞서 플랫폼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구글 크롬의 검색량 자체가 지난 15년 동안의 알고리즘을 지배했었고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구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많이들 좀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방향을 못 잡던 그것을 오픈 AI가 먼저 제시했다라는 점. 그럼 시장 선점 효과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픈 AI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얘네들이 돈을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지. 오픈 AI와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나중에 멀리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냐 iOS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최근까지는 양쪽을 다 썼어요. 그리고는 지금 아이폰이 예쁜 게 없어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갤럭시를 2개를 쓰고 있는데 무슨 저는 색깔을 쓰고 싶으신데요? 보라색이요. 아, 보라색 17 없나요? 예, 예쁘지가 않아요. 앞으로 못 쓰겠네 아이폰. 근데 이게 저는 왜 그러냐면 양쪽 다 양립해서 이제 다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뭐 AI 같은 경우에는 GPT는 소라라고 하는 영상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나노바나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노바나나. 그래서 지금 이미지 생성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더 특징적으로 갈 겁니다. 이게 B2B가 될지 아니면 영상이 될지 아니면 이게 이미지가 될지 그리고는 우리가 뭐 자막을 생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편집자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1에서 2초 정도는 우리가 중간에 대사만 넣으면은 영상을 짧게 생성을 해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플로우와 그렇게 변함없는 영상을 그러니까 특징적인 뭔가 기술들을 결국 발전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인한테 더 필요한 그런 제품들은 구독을 해 나갈 텐데 그때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글이 오픈 AI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압박할 것인가. 구글도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구글이 계속해서 저가 경쟁을 한다든지 뭔가 적자 보는 경쟁을 붙이면은 오픈 AI는 흑자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구글도 이쯤 되면 돈을 벌어야지라고 이게 유료의 구독료를 올리면은 거기서 오픈 AI도 같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현금 흐름상의 구글의 유리한 위치가 시장에서 좀 더 구글을 좋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결국 구글도 나중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는 구글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 시기까지 오픈 AI 혹은 오픈 AI에 자본을 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경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이 두 기업이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거야 라기보다는 둘이 어떤 식으로 분화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더 강화하면서 애들이 유료 모델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단기에 결정이 날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돈을 벌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는 것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테이버님이 이제 마지막에 오픈 AI와 이 구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자,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사실 매주 월요일마다 저 테이버님과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 됐던 여러 이제 기업들 뭐 오라클도 있었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 그 사이에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과 나눌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일단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차트를 중심으로 지난주랑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보셔야 되는 건 결국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요게 분봉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아까랑 그쵸 프리장 기준에서 지금 이게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또 이게 살살살살 내려오네요. 네, 살살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진앙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야지만 우리가 뭐 관련된 기업들의 반등 혹은 나스닥에 대한 심리가 돌아설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AI 되는 거 알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내년도 뭐 엔비디아 성장하는 거 알고요. 계속 우리가 뭐 오픈 AI와 논란이 나오고 구글 제미나이 논란이 나오지만 그래서 AI가 안 되는 기술이냐 이게 뭐 메타버스와 같은 뭐 NFT와 같은 그런 망가질 기술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GPT 구독하는데 난 제미나이 구독하는데 제미나이 3.0이 좋아. GPT도 이제 새로운 뭐 5가 아닌 뭐 5.5라든지 6가 나오겠죠. 그럼 또 시장에 그러한 이슈들이 회자가 될 것인데 그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럼 지금 주식 사도 돼? 내가 물렸는데 물 타도 돼? 혹은 내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해보는데 주식 투자를 지금 시작해도 될까? 코인 이만큼 떨어졌다는데 코인 사도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반등이 아직은 관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보시더라도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추세선 기준에서 21선도 돌리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뭐 전저점 겨우 지켜냈다 정도 라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코인 시장 한 번 더 떨어진다. 스트래티지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 꽂으면은 어디? 7만 깨고 6만 깨고 저 앞에 저점 깨지면은 그쵸. 또 확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5만까지 보는 분들 계세요. 5만까지 200주선 5만이라 그러면 5만이 이상한가? 아니죠. 차트 하나 놓고 보시면 요 고점 라인이 지금 5만에서 6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7만 라인, 8만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느냐 그래서 다시 9만, 10만으로 올라가느냐.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7만 불까지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과거에 계속해서 고점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요때도 우리가 7만 불 라인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이때 70% 빠졌어요. 70% 빠졌다고요? 네. 코인 시장의 유동성 붕괴를 얘기하면은 한번 붕괴될 때 70%씩 하락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요게 그 전으로도 놓고 보시면은 요를 고점에서 한번 요때 2만 불이었죠. 쭉 떨어졌어요. 이때 3천 불입니다. 이때도 70%예요. 야, 2만 불에서 3천 불로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져. 코인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얘들이 유동성이 한번 무너지면은 그냥 롱과 숏의 싸움으로 빅숏까지 쭉 떨어져 버리면은 지금 고점 기준 12만 불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70%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3만 불, 4만 불 얘기 나오겠죠. 그런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는 지표이기 때문에 모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비트코인 지금 지지선이 다 무너졌는데 요거 유의미가 반등해? 반등하면 유동성 관점에서 아니면 심리 관점에서 그럼 다시 레버리지 써가지고 매수해도 돼. 라고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지금 코인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 최근에 우리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뭐 50주 이평선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요게 10만 불이었고 요게 깨지면서 지금 11월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코인 차트를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고 이게 적어도 10만 불 위로 올라서야 우리가 시장에서는 지금 더 투자하셔도 됩니다. 뭘 터질 걸 걱정합니다. 산타랠리 옵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라인은 비트코인이 10만 불로 복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유동성, 변동성 혹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장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숫자가 없는 코인 시장이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10만, 100K라고 하는 10만 달러라고 하는 그 라인까지 돌아서야 우리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차트에서는 오라클과 메타라는 친구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AI 관련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제 가장 크게 발표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이제 차트 반등하냐였는데 요때 200일선 한번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차트가 반등권으로 들어오는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아니 근데 오픈 AI가 하기 전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은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레버리지가 터지면서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러고는 그 전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이게 일정한 차익 실현 시그널이 나오니까 팔고 다른 데로 이동하신 거죠. 구글로 넘어가고 아니면 경기 방어주로 넘어가고 최근에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렇게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투자 수익을 많이 본 펀드나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오히려 배당주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완전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식으로 다 방어로 넘어갔죠. 방어주로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왜 더 떨어졌습니까라고 하면은 아예 AI 관련된 테크 관련된 기업을 팔고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아니면 진짜 경기 방어 섹터로 금융주로 넘어가 버린 채권으로 넘어가 버린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하락 추세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AI에 관련해서 뭐 진짜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AI 관련돼서 그냥 다 차익 실현하고 팔고 방어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방어주로 넘어온 상황에서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제 다변화시키는 과정이긴 하겠지만 이 다시 방어주를 팔고 나서 자 이제 AI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 또 시장에서 나올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정말 어찌 보면 약간의 또 거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구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트리거가 될 것 같으세요? 작년에도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서 폭락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건 뭐냐 그러면은 금요일 날 나왔던 블룸버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엔캐리 관련돼 가지고 그때 만계약 이상이 청산됐습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 관련돼서 코인 관련돼 가지고 큰 청산 소식이라든지 이제 반대 멤버도 많이 나오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앙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ETF 편출이 확인됐습니다. ETF 편출되기로 됐습니다 하고 매도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트리거가 뭐냐? 아직은 뭐 이게 트리거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정확한 반등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아직은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개별 종목 단에서 얘는 좀 과매도인데요.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서 미국에서도 나왔고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번 11월 들어가지고 과매도권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나왔고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오라클이나 메타 같은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콕 찍어가지고 얘들은 과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반등하면 가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사세요라는 이야기는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과매수 리스트만 나와 있지 얘네들이 정말로 차트를 일시에 돌리느냐. 우리가 고점에서 놓고 보시면은 고점에서 우리가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계속 일시에 M7 혹은 우리가 일시에 우리 아이온큐에 조비에 AV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블룸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밈주시라고 불렸던 애들이 동시에 딱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21선, 51선에 같은 할게요. 맞아요. 그때가 어찌 보면 밈주식 팔아야 될 때다. 지금은 아이온큐 보시면 안 된다. 차트 다 깨졌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오라클이나 메타를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와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라클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얘들이 50주 이평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는 좀 메타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보여드리면은 메타가 현재 요 차트상으로 100주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주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차트에서 얘네들이 동시에 반등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뭐 일본 기준으로, 시봉 기준으로 우리가 52평선을 뚫고 올라오느냐. 차트가 돌리는 차트로 만들어졌네요라는 얘기가 동시에 몇몇 급락 차트에서 나오면은 바닥 찍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반등하네요. 메타도 반등하네요. 오라클도 반등하네요. 동시에 나오면은 이제는 사도 될 것 같은데요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말할 수 있겠죠. 아직은 그게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안 되고 있다. 한 놈 돌릴만 하면은 다른 애가 떨어지고 또 한 놈 돌릴만 하면 다른 애가 떨어지니까 애매한데요. 사도 될 것 같은데 살려는 이런 의지는 있는데 동시에 뭔가 큰 돈이 들어와서 이제 바닥입니다. 사세요는 요시 땅의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 하락을 확 돌리는 그 시점을 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는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뭐 50일 이평선이나 일부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선들을 다 일제히 뚫고 올라가는 그 시그널이 늘 보통은 나왔었죠. 과거에 보게 되면. 네, 그런 시그널 어찌 보면 이게 한 놈, 두 놈 이렇게 장기 평선에 닿아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게 연준의 발표든 실적 발표든 아니 뭔가 뭐 트럼프의 발언이든 그러면서 동시에 매수가 쫙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그걸 지지선으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닥 찍었습니다. 올라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아직 그러한 아직은 차트를 만들어가는 단계지 바닥이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확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여기서는 분할 매수로 모아놓읍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그 연말 연시에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월마트예요. 월마트? 네. 월마트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현재 월마트도 최근에 오픈AI랑 협업 소식이 나온 고점이 뚫리진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한 110불 정도가 있었었는데 월마트가 지금 무엇을 발표했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월마트의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800빌리언이 넘는 거의 850빌리언 수준의 기업이고 미국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보시면은 10위권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매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20년도 연말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대형주가 일제히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대형주를 팔고 그 당시에 테슬라가 시가총액 4등이었거든요. 시가총액 4등 기업, 그 당시에 우리가 1000빌리언을 달성한 기업을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애들의 포션을 비우고 테슬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담고 있는 그 비중의 2%에서 3%씩 다 팔고 테슬라를 사야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수급 꼬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 수 있겠네. 월마트가 지금 12월
12월 상반기, 12월 초에 일단 얘네들이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고요. 그럼 나스닥에서 나스닥 100 ETF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나스닥 100 ETF에 제가 주말에 찾아보니까 시가총액 탑 10. 지금 이제 월마트가 들어가면 나스닥에서 나스닥 100에서 시가총액 10위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탑 10에 있는 그 보유 비중이 50%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돈만 하더라도 우리가 120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50조에서 300조 정도 되는 ETF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큼 거기에 또 그걸 나스닥을 추종하는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ETF들도 보시면 10조가 넘어가요. 돈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죠. 걔네들도 기존의 탑 10을 매도하고 그 상황에서 따라 들어와야 되는 월마트를 사야 되는 수급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 그러니 연말 연시에 월마트 때문에 M7의 수급이 꼬일 수 있어요. M7이 또 다 나스닥 100, 나스닥 이제 100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월마트에 대한 의견 혹은 월마트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월마트와 다른 M7이 롱숏이 걸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12월 초, 그 하필이면 FOMC 직전까지예요. 그때까지의 변동성에 월마트가 또 중심에 있을 것 같다. 지금 조용한 이유가 있네요. 그거까지도 조금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간 꽉꽉 또 채워주셨습니다. 테이버님께서. 자, 오늘 마지막에 월마트에 대한 나스닥 지수 편입. 이 이야기들 때문에 일부 수급이 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이번 주 정말 바쁜 한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테이버님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또 이번 또 한번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또 테이버님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세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최보 앵커와 김민기께서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버님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저희가 준비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방송을 위해서 저희는 내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소리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네, 최보와 김민의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민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프리마켓에서 좀 기분 좋은 출발을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라와지는 분위기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고요. M7 종목의 표정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쪽으로 살펴보시면 지난주 좀 주인공이었죠.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0.5%대 현재 상승률을 켜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애플도 함께 주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기술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중소형주에서도 좀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정규장까지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메타 쪽으로는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불리한 내부 결과를 덮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메타가 페이스북 사용을 중단하면 우울감과 또 불안이 줄어든다는 내부 결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중단했으며 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조금은 악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상승폭이 그래도 꽤나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메타가 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좀 악재성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큰 반응 없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다는 심리만 현재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악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이 AI 챗봇 확산에 고전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이 IT 구매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냉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주가 움직임은 현재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아마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은 1%대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 웹 서비스의 주력 AI 서비스인 베드록이 올여름 치명적인 용량 제약에 좀 시달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구글 클라우드 대비 좀 비교를 해보자면 10%에서 최대 30%까지 느린 지연 시간과 또 기능 부족에 대한 문제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기분 좋은 출발을 좀 암시하듯이 M7 종목들도 어쨌든 출발은 좀 좋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좀 시장의 뉴스와는 좀 다른 분위기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과 테슬라도 가볍게 챙겨보도록 알파벳은 하겠습니다. 지금 뭐 3% 넘게 급등 중이네요. 그렇죠. 지금 저도 아까 히트맵단에서도 살펴봤을 때 지금 구글만 알파벳만 현재 엄청 큰 역시 기승전 구글일까요? 그렇죠. 그린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대 넘는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테슬라 쪽으로도 2%대 넘는 또 상승부를 켜주는데 이 관련된 이슈는 제가 조금 후에 짚어드리고 네. 지금 잠시 비기스트 무브가 떴거든요. 네. 여기서 잠깐이나마 좀 스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네. 아까 노보노디스크 잠깐 언급이 나왔잖아요. 네. 임상시험이 실패했다라는 보도 때문에 현재 주가는 10%대 하락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또 선물시장에서 체크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도 잠깐 이슈를 짚어드리자면 일론 머스크가 차세대 AI 칩에 또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담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알파벳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근에 또 제미나이 3라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그에 대한 이런 훈풍이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제미나이 같습니다. 3가 발표됐던 당일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었다는 그쵸.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방금 있었던 뉴스가 아닌데도 3%대 넘는 또 강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건 어쨌든 시장에서 사용해보고 그만큼의 또 아웃풋이 좋았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뭐 강력하다,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도 뭐 긍정적인 해석이 도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아래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좀 끊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우리 윈캐스터가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봐야지 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기스트 무브 간단하게 봤으니까요. 제가 종목별 움직임 할 때 또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은 브리스톨 마이어스kwip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 네네. 브리스톨 마이어스kwip은 제약사죠. 관련해서 배런스의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종목에 너무너무 인색하다. 네. 브리스톨 마이어스kwip을 사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4% 넘게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구글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2% 넘게 올라주고 네. 있는데요. 머크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의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네. 비기스트 무브에서 본 내용인데 빠르게 체크를 해본 내용에 의하면 웰스파고가 머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확실히 기관들의 투자 의견에 따라서 그날 개별 종목들의 그런 주가 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최대한 많이 좀 소화를 해보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이지만 참 제약사가 일라릴리가 제약사 최초로 1조 달러 시총을 돌파를 하면서 네. 제약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진 게 불과 하루인데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이 네. 부진하게 나오면서 사실 제약주에게 가장 큰 악재는 네. 임상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반대로 가장 큰 호재는 임상 시험이 잘 나오는 거겠죠. 이 제약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일라일리도 현재 좀 1%대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아, 일라일릴리도 뭐 금요일장에서 워낙 네.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성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주들이 오늘장에서는 살짝 좀 미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지 이 리스트도 한번 볼게요. 네. 앨범알은 지금 제가 거의 뭐 3거래일째 여러분들께 계속 네, 좀 빠지고 그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감펑 리튬 CEO가 리튬 배터리의 사용량이 내년에 30%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이후 네. 앨범알뿐만 아니라 뭐 리튬 아메리카스와 같은 리튬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네. 이후로는 별반 지지되는 힘을 받지를 못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들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본업을 얼마나 잘하냐라는 측면이겠죠. 그쵸. 리튬과 관련된 소식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또 뭐 전기차와 관련해서 전기차가 캐즘에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리튬 관련주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러한 뉴스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오늘장에서는 1% 넘게 좀 밀려나고 있고 뭐 RTX 같은 경우는 방산주죠. RTX도 뭐 오늘장에서는 0.6% 정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잠시 후에 민캐스터가 짚어줄 내용이니까 제가 X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는 제가 프리마켓에서 계속 흐름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약보합과 강보합을 꾸준하게 오가는 모습입니다. 보합권 부근에서 그렇게 등락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네. 조금은 혼조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러우 전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기는 하죠. 제가 관련해서 한 5분 전쯤에 나온 기사 하나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주권은 또 지키려고 하고 네. 있다. 제가 뭐 PM10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그 러우 전쟁 평화 협상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방향성이 꾸준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완전히 주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협상안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네. 그 다음 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게 모두 긍정적인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작성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는 협상을 네. 하려는 의지를 현재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의 입장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만 좀 꾸준하게 좀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러우 전쟁이 지금 거의 4, 5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죠. 뭐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도 희미할 정도인데 뭐 우리가 당연히 투자자기는 하지만 투자의 차원을 넘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전쟁은 종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중동 지역의 분쟁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의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오늘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게요. 뭐 지금 뭐 약박권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86,000달러라는 숫자가 이렇게까지 반가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금요일 PM10 시간에는 뭐 네. 거의 뭐 울상이었죠. 8만 달러를 밑돌 거다. 뭐 그러면서 존 윌리엄스 미국 연은 총재 발언이 나오면서 약간은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85,000달러 위로 다시 한번 좀 기특하게 네. 뛰어 올라준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헤드라인만 몇 개 좀 체크를 해보고 민캐스터의 종목 브리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CNBC에서 나왔던 오늘 오후부터 저녁쯤에 나왔던 기사 2개 간단히 여러분들과 보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은 거품에 직면한 게 아닐까요? 투자자들의 의견은 약간은 엇갈립니다. 라는 네.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캐스터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우위키.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너무 핫한데 저는 사실
아직 안 봤고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원도 안 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길래 저도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 위키드가 미국에서 개봉 3일 만에 1억 5천만 달러의 티켓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위키드 1이 작년에 같은 기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1억 1,25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2는 그 기록을 깼죠. 이 위키드 2는 전 세계적으로는 개봉 첫 3일 만에 2억 2,600만 달러 정도의 티켓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죠. 뭐 하겠어요? 놀아야죠. 놀아야겠죠. 뭐 하고 놀겠어요? 위키드 보고 놀겠죠. 미국인들도. 추수감사절에 시기를 잘 맞췄네요. 위키드 뭐 약간 노리지 않았을까요? 위키드의 매출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위키드 내용 한번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관련해서 요즘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어떠한 영화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지 미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위키드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캐스터가 준비한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인 것 같은데 이거 얘기를 하고 싶겠죠. 테슬라 관련해서 머스크가 어떤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을까요?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잠깐만 짚어드리자면 네. 저희가 아까 중국과 미국과 수출 반도체에 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을 내릴 것인가, 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카더라성이 남아 있었는데 네, 뭐 고민된 방금 이야기가 나왔나요?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하워드 루트릭 미 상무장관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H200AI 칩을 중국에 판매할지 허용할지 여부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단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좀 실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걸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러게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할 부분이 네. 물론 호재성 뉴스기는 하지만 어떤 조건이 달릴 것인지 그렇죠.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혹은 뭐 어디까지는 되고 어느 칩은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약이 좀 있을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한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른 또 저희가 테슬라 관련한 얼른 이슈도 넘어가 함께 주세요.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테슬라가 차량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이슈들 또 AI5의 설계 완료, 이른바 테이프 아웃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 세대인 AI6 개발에도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이 테슬라 차량에는 AI4가 쓰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목표 자체를 12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이 AI 칩을 설계해서 생산에 투자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머스크의 표현 그대로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타사의 모든 AI 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테슬라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자신감 있는 전망을 드러냈고요. 또 지난 7월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삼성이 이 테슬라 AI 칩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머스크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텍사스에 있는 삼성의 신규 반도체 시설에서 AI6 칩을 전담으로 계획할 또 이렇게 생산할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재인 뉴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일 시작과 동시에 또 많이 뛸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겠네요. 이 테슬라 미래 동력의 주축이죠.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과연 이 두 개의 분야에 어떠한 업그레이드가 또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머스크가 뭐 우리가 욕을 한다 해도 뭔가를 뭐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기는 하네요. 이제는 AI 로보틱스 기업이라고 정말 별명이 붙어도 이제는 전기차 기업이 옛날 일 같이 느껴지는 뭔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값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쵸. 뭐 투자를 하겠다, 뭘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이 웬만하면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또 성과로 가져올 수 있을지 테슬라의 주가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요 소식에 오늘장에서는 잘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2% 정도였을까요? 맞아요. 지금도 현재 2%대 또 상승분을 키우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거의 M7 종목들 가운데서는 구글 다음으로 상승폭이 좀 크죠.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네요. 네. 제조업 쪽으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좀 짚어드릴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S&P 관련한 내용인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11월 미국 합성 PMI가 54.8,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2달 연속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전체 경기 흐름을 끌어올렸고요. 그런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약간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제조업 쪽에서는 서비스업과는 조금 표정이 달랐다. 경고음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죠. 생산은 늘었는데 신규 주문이 둔화가 되면서 판매되지 못한 완제품의 재고가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까지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세 인상, 또 임금 상승 압력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지난 3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다시금 또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업의 호조가 좀 있으면 좋은 일이긴 한데 제조업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표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두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이 항상 거론이 되는데 사실 서비스업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은 네. 제조업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물론 경중을 완전히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네. 더 많이 사용되다 하는 지표는 저는 제조업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뭐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뭐 잘 나오고 있다, 괜찮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입장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경고음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뭐 관세든 인플레이션이든 네. 뭐 노동시장이든 그게 어떠한 부분이 됐건 우리가 반드시 재고를 해봐야 하는 어느 포인트는 네.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고가 쌓이게 되면 공장 강도 확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즉슨 고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표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좀 걱정을 그러게요.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게 뭐 체크가 지표 하나로 되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시장 자체가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쇄적이고 도미노적인 그런 네.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사실 경제를 악화시키느냐, 경제를 호조로 이끌어주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반영하는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좀 라이트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TSMC 소식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TSMC의 노이스상 수상 소식을 짧게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SMC의 CC 웨이 CEO가 최근 마크리오 전 회장과 함께 반도체 업계 최고 영예인 노이스상을 공동 수상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노이스상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수여하는 업계 최고의 이런 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텔 공동 창업자 이름을 따서 만든 네. 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젠슨항 CEO도 받았던 맞아요. 적이 있죠. 2021년인가 제 기억이 그쵸, 맞다면 그쵸. 그때쯤 받았는데 아무튼 네. 어쨌든 맞아, 작년에는 설명해주세요. 젠슨항 CEO가 받았는데 올해는 뭐 이렇게 웨이 CEO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고요. 또 최근 폭증하고 있는 AI 수요에 좀 대응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와 고객사들의 요청에도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면서 애리조나 공장을 포함한 1,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TSMC는 단순히 공장 건설이나 좀 시설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보다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TSMC의 미국 내 생산 능력 확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만큼 네. 이번 노이스상에 대한 수상을 좀 축하드리면서 이 점도 깊이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축하를 TSMC 쪽에서도 네.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아무튼 이 노이스상이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젠슨항 CEO의 뒤를 이어서 네. TSMC CEO가 받았다라는 부분이 뭐 약간은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AI의 네. 다음 차세대 주도주는 TSMC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이버님이 출연하셨었죠. 그쵸. 아마 제 기억으로는 테이버님이 한 2주, 3주 전쯤에 뭐 자기는 시장에서 미장에서 딱 한 네. 종목만 사야 된다면 TSMC를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TSMC가 이렇게 네. 좋은 성과를 좀 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한번 바로 연결해서 오늘 한번 이슈가 좀 들어볼 수 많습니다. 있을까요? 오늘 너무 많네요. 이번에는 오픈 AI 쪽으로도 함께 폭스콘과 AI 동맹 결성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센터 렉과 AI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설계하겠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왔죠. 오픈 AI는 개발된 시스템을 우선 평가하고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폭스콘은 이번 협력을 통해 케이블, 또 네트워크 장비, 전력 시스템 등 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또 밝혀졌고요. 이렇게 하면 트럼프 행정부, 차기 행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관세 리스크를 또 피하면서 네.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폭스콘은 구글의 모회사인 인트린식과도 합작사를 설립해서 이 제조 공정의 로봇 자동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라는 내용까지 밝혀졌고요. 이번 협력을 좀 되짚어 보자면 이 제품 설계를 하는 단계를 좀 넘어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좀 강화한다 이런 신호로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AI 하드웨어 공급망 안정화와 자동화 기술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픈 AI와 또 폭스콘이 공동 설계한 이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와 또 AI 제품에 어떻게 적용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공급망 전략으로 봤을 때도 또 글로벌 AI 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요 이슈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거의 매일매일 드리는 것 같은데 언제쯤 우리가 오픈 AI의 파트너십 소식이 없는 하루가 있을까요? 오픈 AI가 이번에는 대만의 폭스콘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또 초기 협력 단계다 보니 재정적 약속은 아직까지 또 구체적으로 없다는 걸 봐서 그동안의 체결 방식과는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점도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반응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고를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기는 그쵸. 하지만서도 분명히 저희가 풀마켓 뉴욕 때도 짚어드렸듯이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양극단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소식은 한없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안 좋은 소식은 한없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재봐야 알겠죠. 결과가 그쵸.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오픈 AI와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들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이 오픈 AI의 방향성을 조금 더 가깝게 좀 따라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CNBC에서 나온 기사 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마무리로 하고 있는 동안 혹시 새로 나온 속보가 있다면 아니면 비기스트 무브 하단에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지금 있다면 찾아보고 있었는데 들켰네요. 언제든지 바빠 보이셨어요. 네.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요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과연 저평가가 되어 있고 어떠한 종목들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이 CNBC는 이날 혼란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서 현 시점 S&P 500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과매도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남겨줬습니다. 즉 최근 투매로 인해서 과매도 상태까지 내려간 종목들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단기 반등에 유리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준은 RSI입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됐고 30 미만이면 과매도됐다라고 볼 수 있는 선제적인 지표라고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트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다 짚어드릴 수는 없겠고요. 종목명부터 제가 간단하게 총 몇 개 있는지까지는 제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네트워크 기업이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있고요. 슈마컴, 오라클, 우버, 델테크놀로지, 휴마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팔로알토, 블랙록, 아이언 마운틴, 엑솜 엔터프라이즈, 모자이크, 제이콥스 솔루션스, 보잉, 그리고 파이서브까지 있습니다. 파이서브는 아마 금요일 PM10에서 그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나라면 이런 말벌집에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또 CNBC에서는 이렇게 좀 당당하게 올려놓긴 했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의견은 각기 다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리스트 함께 좀 여러분들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볼 종목은 오라클, 우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슈마컴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라클의 RSI는 24.6이죠. 월가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수치는 월가 평균 목표가까지 남은 상승 여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월가에서 낸 지금 평균 목표가까지 7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버는 RSI가 24.6이네요. 마찬가지로 매수 추천을 하고 있고요. 월가 평균 목표가까지 33.3%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여러분들이 AI 관련해서 당연히 AI 관련주로 많이들 보시니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RSI는 조금 더 높습니다. 25고요.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 월가의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그리고 월가 평균 목표가까지 남은 상승 여력은 36.1%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마컴도 한번 볼게요. 슈마컴은 회계 부정이다, 어쩐다, 다음에는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약간은
조심스러움, 접근하기가 살짝은 신중한 그런 네. 기업인데 RSI가 24.8로 웬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월가의 평균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월가의 평균 목표가까지 남은 상승 네. 여력은 40.7%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오라클은 현재 9월 최고치 대비해서 43% 정도 급락을 한 상태죠. 지난 한 달간은 6%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AI 관련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지나친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라클 그리고 오픈 AI 이 OC 형제들이 정말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아무튼 웬일로 오라클도 좋은 이야기로 이 리스트에 등재가 됐습니다. 우버도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인데 연초 대비해서는 39%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꽤 상승률이 나쁘진 않죠. 네. 다만 약세장의 분위기와 함께 지난 한 주간에는 8.5% 정도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CNBC는 우버가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호실적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도 좋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호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본업인 식품 배달뿐 아니라 길게 본다면 뭐 모빌리티, 자율주행 뭐 이러한 사업 다각화까지 내년에는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남겼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요 리스트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뭐 유튜브 캡처하셔서 한 번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NBC에서 선정한 지금 많이 과매도된 종목들 리스트 함께 살펴봤고요. 또 어떤 소식들이 새로 나왔는지 지금 시장 흐름은 좀 어떠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폴리티코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 백악관이 오바마 케어를 2년 연장한다는 또 전망이 나왔고요. 사실 보조금의 2년을 연장하되 여기에 자격 요건을 새로운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 혹시 제 화면으로 지금 바꿔주세요. 아마 요 소식 때문에 지금 몰리나 헬스케어가 지금 7%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여러분들 개장 전에 반드시 지금 미인캐스터가 짚어주신 정보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스카헬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관련된 또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22% 넘게 또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센텐 역시도 9%대 가깝게 또 넘게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프리마켓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현재 주가 움직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또 마지막으로 오늘 히트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초록초록하니 뭐 보기는 좋네요. S&P 500도 그렇고 현재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름 가져간다는 걸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지 지금 히트맵이 굉장히 작아져서 약간은 눈이 아프지만 그래도 초록색이기 때문에 보긴 나쁘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